아베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했는데 레이더 공방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설 전후로 의원 출신 장관들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폭행 혐의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과 폭언 관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 양 씨가 배임 횡령 혐의를 숨기려는 의도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달이 태양의 4분의 1을 가리는 부분 일식이 3년 만에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재산에 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응 조치 검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대응 조치라 하면 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지난해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이 한일 관계, 엉킨 실타래처럼 풀 시도도 못한 채 초계기 레이더 공방에 징용 판결 문제로 지금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자, 여기에 진짜 암초가 될 수 있는 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압류 신청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올해 새해부터 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징용 판결의 국제법 대응 운을 뗀 아베 총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NHK 1호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아베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에 근거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는 방송에서 징용공이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일각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신일철 죽음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두 차례 일본 본사를 직접 방문했지만 면담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새해부터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다시 문제시 삼으면서 레이더 공방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자, 그런데 신일본 제철 죽음을 상대로 한 이 강제 압류 신청만으로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한일 관계의 진짜 암초, 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압류 신청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신일 제철 죽음은 이 사실상 강제 압류가 어렵지만 미쓰비시는 국내 사업장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신일 철죽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 신청서를 낸 데 이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오는 3월 1일을 전후로 강제집행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났음에도 미쓰비시가 배상 책임을 부인하자 마지막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신일 철죽음은 국내 사업장이 없어 강제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이 있는 미쓰비시는 다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압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법부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법원 내에서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주 전화 통화를 했지만 레이더 갈등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상 간의 고위급 소통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자회담에서 만난 걸 제외하면
한일 단독 정상회담은 지난 2011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강개토 대왕암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 전파를 쐈다고서 촉발된 이 한일 갈등 국제 여론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일본은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인 우리 선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해야만 한다. 지난 4일 광개토 대왕암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박한 영문 자막용 유튜브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제작 완료된 일본어 자막을 포함해 향후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총 8개 국어 영상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164만여 명의 영상을 시청한 가운데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는 횟수도 각각 7만 9천으로 한일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당초 아베 정권의 군사 대국화 명분을 위한 억지 주장이었다는 옹호 측과 차라리 한국과 단교하자는 일본 우익층 간 댓글 공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일본 방위성은 지난 5일 동영상 내용의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는 짤막한 논평만 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내외신 출입기자를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은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사회자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합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20분 동안 회견문을 발표하고 영빈관으로 장소를 옮겨 200여 명의 내외신 출입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모두 100분입니다. 올해는 소통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회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받지 않았던 추가 질문도 올해는 받습니다. 문답은 외교안보와 경제, 정치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질문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정합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회견문에 담길 전망입니다. 신년 기자회견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무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있다는 폭로,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무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빨라지면서 개각도 당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르면 설을 전후해서 총선 출마를 예정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신년 기자회견 직전인 화요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교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인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개편이 앞당겨지면서 개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템포 빠른 개편이 쇄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개각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증의 속도를 낸다면 설 전후 개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각 대상으론 현역 의원 조각 멤버인 김부겸, 김현미, 김영춘, 도정환 장관이 우선 거론됩니다.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고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반면 재임 반년이 안 된 현역 의원 국무위원인 유은혜 부총리와 이계호, 진선미 장관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임 장관 선정 작업이 문제입니다. 여당 의원 상당수는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입각을 희망하고 있으며 청와대 일각에서도 청문회를 고려해 현역 의원을 물망에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를 1년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행방에 지금 외신들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대사 대리가 제3국으로 도피했다가 이탈리아에 재입국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미국이나 영국으로 망명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유력지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조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이미 제3국에 은신해 있었으며 이탈리아 정보당국이 다시 이탈리아에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능통한 조 대사 대리가 고급 정보를 미국에 넘기고 이탈리아에 남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로마 일간지 일 메사제로는 이탈리아 측이 조 대사 대리를 미국에 넘겼고 프랑크푸르트 미군 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갔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나 CIA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은 2차 미국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보안 유지에 유리한 영국으로 망명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사 대리가 북한 특수요원에 의해 평양으로 보내졌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발렌티노 페린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현지 언론에 조성길의 후임자들은 그가 이미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관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일 방한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동안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변화가 없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내일 방한합니다. 북한이 유엔 조사단의 방북을 금지하면서 우리 정부와 인권단체, 국내 탈북자를 상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기류에도 실질적으로 나아진 건 없다고 했습니다.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at the moment has not changed on the ground in North Korea, despite this important progress on security, peace and prosperity. 북한 농촌의 열악한 상황이나 정치범 수용 실태, 돈이 없어 음식을 못 먹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킨타나는 남북과 미북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도 모두 인권 문제 언급이 없었다며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방한 조사에서는 기획 입국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들 일부를 직접 만난 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s to respect the decisions of the victims in their decision to what to do, whether to remai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do some other thing. 2016년 부임 이후 이번이 5번째 방한인 킨타나는 오는 11일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직원 폭행 혐의로 2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횡령 의혹이 있다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2번째 경찰 조사에 응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는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전임 대표이사에게도 폭행과 폭언 관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인 양모 씨 역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배임 횡령 혐의를 축소, 은폐, 은닉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또한 송명빈의 폭행, 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달 양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맞고소했습니다. 7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송 대표는 양 씨와의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양 씨의 배임 및 횡령이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증거들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경찰에 일부 제출했고 앞으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송 대표의 주장에 양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가족 살해 위협이나 머리를 때렸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고 금전 거래 관계는 송명빈 씨 쪽에서 통장이나 뭐 이런 걸 다 관리했었고
송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직원을 상대로 반박성 맞고소에 나서면서 양측 간 진실 공방과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2개 면적에 살림을 태우고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전국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산 중턱에서 시뻘건 불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분성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새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날이 밝자 헬기도 투입했습니다. 불은 축구장 2배 면적인 1.5헥타르를 태우고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준수해서까지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입산자 시간을 추정하고는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아파트 창문 밖으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53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6살 김모 씨 등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사 화재 중심 장판에서 불이 붙었다고 그냥 신고가 들어온 거죠. 새벽 5시 10분쯤에는 전북 익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1살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1시간여 뒤 부산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비하하는 글을 잇따라 올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욕설 발언과 비슷한 18원 후원금이라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 문화가 돼버린 18원 후원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도박꾼, 사기꾼에 비유해 논란이 됐던 손혜원 의원. 이번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양아치 짓이라고 한 다른 사람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인격 모독성 발언이 계속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손 의원에게 욕설 발언과 비슷한 18원을 후원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8원 후원금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쇠고기를 옹호했던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생겨났습니다. 2016년 탄핵 정국 때는 18원 후원금을 낸 뒤 환급을 요구해 국회의원을 번거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하던 당내 후보들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18원 후원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 같은 공세를 양념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 이번에도 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6층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배부 현장입니다. 그 사람 나오면 그 태도 한번 보려고 나왔어요. 와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하지만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에 이은 세 번째 요구입니다. 변호인은 전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독감을 심하게 앓아 병원 진단서까지 받았다며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내일 오후 2시 반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5.18 단체 측은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전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2년 전 자신이 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에 비유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를 예고를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에 곧바로 응할지 또 어떤 태도로 진술에 임할지 지금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이 검찰이 결정적 물증이 있는지 여부, 이것이 지난 7개월간 끌어온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사실상 공개 소환 통보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 뒤 소환이 예상됐지만 검찰은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정황과 특정 성향 판사의 불이익을 준 문건에 결재한 부분 등에 집중해 보강 수사를 펼쳐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충분히 확인된 부분이 있어 소환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두 전직 대법관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찰은 남은 기간 두 전직 대법관의 비공개 추가 조사 등 막바지 보강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인공수정 등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난임 치료 예산만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난임 부부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난임 시술비 가운데 개인 부담금 지원 대상은 체외 수정 4차례까지만 허용됐습니다. 그것도 만 44세 미만 저소득층 부부에게만 혜택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산층 부부도 10차례까지 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공수정 3번에 신선배아 체외수정 4번, 동결배아 체외수정 3번 등 모두 10차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난임의 원인에 따라 시술 방법이 제각각인데 패키지형으로 지원 시술 유형을 묶어도 실제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는 지적에 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하고 냉동이 되질 않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받을 수 있는 거는 4번밖에 안 됐거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시술비는 고스란히 난임 부부의 몫이 됐다는 원성도 나옵니다.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인공수정을 못해요. 이 금액만큼을 주겠다. 그걸 이용해서 임신 시도를 해라 라고 한다면 페어한 거죠.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20만 명. 올해 배정된 저출산 예산 23조 4천억 가운데 난임 지원 예산은 184억 원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에서 태양의 4분의 1이 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분 일식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건 3년 만입니다. 황홀한 우주쇼 현장을 황민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전 8시 36분, 둥근 태양의 윗부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오면서 태양의 달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일식입니다. 오전 9시 45분, 태양의 4분의 1 정도가 가려지며 부분 일식은 절정을 이루고 사과를 베어 문 듯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더 신기했어요. 뭔가 사과가 아래가 패여진 모양? 우리나라에서 부분 일식 전 과정이 관측된 건 3년 만입니다. 시민들은 짙은 색 필름이나 특수 안경을 끼고 부분 일식을 구경했습니다. 달은 태양 앞을 점차 벗어나고 오전 11시 3분쯤 태양 모양이 원형을 회복하며 부분 일식은 종료됐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우주쇼에 시민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태양과 달이 겹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있으니까. 부분 일식은 반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지만 국내에서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 부분일식은 그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3년 만에 일어나는 거고요. 전체 한 4분의 1 정도가 가려지는 그런 부분일식입니다. 국내에서 다음 부분일식은 12월 26일. 달이 태양을 전부 가리는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에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겨울 축제인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가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도 4,500명이 겨울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얼음이 꽁꽁한 겨울축제 현장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몸을 풀기 위해 음악 소리에 맞춰 춤까지 춥니다. 힘찬 함성 소리와 함께 모두 바다로 뛰어듭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추위를 날려보냅니다. 처음에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요. 해운대 북극곰 축제는 올해로 32회째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시민과 외국인 등 4,500여 명이 참가해 부산의 겨울바다를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올해 3살인 최연소 참가자부터 칠순을 앞둔 참가자까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축제를 즐겼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고 그래 오이번 현장 추위는 얼마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높이 10m가 넘는 얼음 기둥이 줄지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트랙터가 끄는 깡통 스키를 타고 길이 80m짜리 얼음 동굴을 통과합니다.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장에는 오늘 하루만 관광객 12,000명이 찾았습니다. 여기 동굴 들어가니까 얼음 만져보니까 시원했어요.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세단도 SUV도 아닌 픽업 트럭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실용성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덩치 때문에 외면받아왔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본격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아이스박스에다 커다란 캠핑 상자들까지 적재함이 한가득입니다. 기다란 낚싯대도 세워서 넣습니다. 앞은 5인승 SUV이지만 뒤는 영락없는 화물차입니다. 국산 유일 픽업 트럭 모델이 덩치를 더 키웠습니다. 최대 7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 SUV 본연의 레저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승용차가 갖고 있는 가치와 더불어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은 3년 만에 4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한국 GM도 올해 중형 픽업 트럭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전차종 통틀어 미국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포드의 픽업 트럭도 국내 상륙을 준비 중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미국 출시를 목표로 픽업 트럭을 개발 중인데 국내 출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연 3만 원도 안 됩니다. 비슷한 배기량 승용차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차를 오토 캠핑이라든지 3만 달러 넘어가면서 나만의 어떤 이런 요구사항도 상당히 커지면서 픽업 트럭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요. 레저 인구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픽업 트럭 불모지에서 격전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무역 협상을 벌입니다.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이 대면 협상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세계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싸진 상태여서 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차관급 무역 협상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한 달 만에 대면 자리입니다. 中美双方举行了副部级的通话，确认美国贸易副代表格里什将于1月7日至8日率领美方工作组访华。 양국이 그동안 물밑 협상에서 보여준 우호적인 신호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결과에 따라 세계 증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될 수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달 초 애플이 중국 경기 둔화를 이유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 증시는 곤두박질 쳤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가가 각각 순이익과 자산에 비해 저평가된 정도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진 상태입니다.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싸졌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 밖에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설 등 굵직한 일정이 예고돼 있어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이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가 새해 들어서 또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유화책을 펴던 이 프랑스 정부가 이 돌연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도심 곳곳에서 방화와 함께 경찰과 시위대의 난투극도 벌어졌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좁은 다리에서 대치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권투 자세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주변 시위대는 경기를 구경하는 관중처럼 환호하고 당황한 경찰은 뒤로 물러납니다. 잠시 주춤했던 시위가 새해 들어 프랑스 전역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하는 등 대규모로 격화됐습니다. 참가 인원은 처음에 비해 줄었지만 시위대의 행동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오토바이도 무너뜨리며 불을 지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 세워진 차들은 시위대의 방화에 모두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시위대가 정부 청사에 강제 진입하면서 정부 강요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정의로운 사회, 우리는 젖소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임금 인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국민 연설로 한 발 물러섰던 마크롱 대통령도 트위터에 정의는 구현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해 시위대와 정부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 어디서 누가 왜 탈출한 겁니까? 경기도에 사는 20대 남성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아지트에 납치됐는데요. 네. 대한민국 경찰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려주고 이틀 만에 구출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에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중국 옌벤을 찾아갔다가 조직에 억류되고 말했습니다. 한국말이 어색한 조직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포 통장을 모집한 일을 맡게 됐는데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112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 자신의 카톡 아이디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은 자신이 억류된 위치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카톡으로 남성에게 말을 걸어서 인근 가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경찰이 현지 지도 보기 서비스로 위치를 바로 파악을 했고요. 남성이 맞아요. 왼쪽 건물인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 여기 안에 갇혀있던 남성 자신의 기지와 IT 기술의 발달로 이틀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고칠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제 꼰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알릴레오로 첫 방송 조회수 150만을 기록한 유 이사장이 후속으로 내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공개합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내일 오전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공개된다면서 유 이사장이 직접 자신에 대한 정계 진출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공개된 알릴레오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은 유 이사장을 이른바 노회한 꼰대이자 한물간 사회주의자라고 속된 말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현주 의원은 SNS를 통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분의 경제 인식이 이 정도였단 말이냐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요,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서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 동맹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로 똑같이 만들어 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병상에서 5번째 생일, 좀 화면이 흐릿하긴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 같아요. 네. 이 회장의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 회장은 2년 전에 혼자 휠체어에 타거나 병실 침대에 기대 만화 영화를 보고 또 간호사와 의사소통을 하는 듯한 모습이 TV조선 탐사보도 7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죠. 이 회장은 현재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고 또 평소 익숙했던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극치료와 휠체어로 복도를 산책하는 운동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월 석방 직후에 병실을 찾았는데 부친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중이던 지난해부터 일체의 생일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비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비와 뮤지컬의 합성어인데 흥행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하는 게 대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에는 용접공, 밤에는 춤을 추며 전문 댄서로 커나가는 알렉스의 삶을 그린 영화 플래시댄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영화의 명장면이 뮤지컬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인 뮤지컬 플래시댄스는 올해 대구 공연에서 전석 매진으로 흥행 파워를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 뮤지컬로 국내 투어 중인 라이온킹. 올해 국내에서 막이 오르는 보디가드도 모두 흥행한 음악 영화를 기반으로 한 무비컬입니다. 미국 브로드웨이는 이미 3분의 1이 무비컬이고 토니상처럼 권위 있는 공연상에서도 무비컬의 수상 비율이 더 높습니다. 관객들 입장에선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연의 몰입도가 높고 제작자 측면에선 검증된 작품을 올린다는 점 때문에 흥행 부담감이 적습니다. 한 콘텐츠를 개발했을 때 얼마나 오래 부가가치를 나올 수 있는가가 주요한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에서 이런 무비컬,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들은 아주 좋은 사례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의 감동이 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 아침 출근길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돼 따뜻한 옷차림으로 출근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큰 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수도권과 영서,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가 전망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해안가와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알릴레오, 홍카콜라 등 요즘 정치인들의 이 개인 유튜브 방송이 아주 뜨겁습니다. 시민들과 새로운 소통 창구가 생긴 것은 반길만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른바 유튜브 정치하시는 분들, 이 자신이 혹시 편견과 편향성을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